원칙적으로 그 차기 정부와 단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네, 오늘 여의도 자사건건은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김병민 국민의힘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당선인은 일단 임기 시작 때도 통이동에서 직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오늘처럼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어떡하죠? 어디로 가죠? 북한의 도발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긴급하게 NSC를 소집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아마 다각도의 역할들을 찾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안보 공백 불안들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가 마지막 있는 순간까지 임기를 지키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벌써 올해 들어서 수차례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오늘 같은 도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이 NSC에 본인이 스스로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보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은 뒤에 신임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지도 상당하죠. 원칙대로 조금 더 일찍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에서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충분한 협조를 해주고 진행이 된다면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여러모로 안타까움이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청와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대통령 주재하에 NSC를 열기로 했다. 이런 방침이 나왔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어서. 일단 먼저 지적해야 될 것은 지금 만약 윤석열 당선자 뜻대로 이사를 시작했으면 국방부 엘리베이터 내리다가 잠깐 스톱. 자, 이제 일단 이거 대응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위기였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미사일 쐈던 것이랑 다른 걸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주권국이면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그것을 가지고 북한 제재를 하진 못해요. 문제는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즉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ICBM을 쏠 경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ICBM의 핵탄두를 실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보고 있는 핵실험을 지켜보는 것인데 지금까지 위기 상황을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온 이 과정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선상에도 넘나들다가 점점 더 선을 넘어서 이번에 발사한 것이 이제 고각으로 봤을 때 ICBM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NSC를 주재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평소에 미사일 쏘는 것까지 전부 다 이것이 국력을 쏟아서 볼 일은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4월이 태양절이 껴있는 등 북한의 도발이 아주 본격화될 이런 중차대한 위기 상황, 이런 상황에 국방부 엘리베이터에서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국민들이 사실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걸 거예요. 안보. 그러니까 그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 공간을 바꿔보겠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 가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후보들이 다 이야기했던 거여서. 다만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게 하나 있을 거고 지나치게 왜 서두르느냐 방법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일 거예요. 네. 해소할 만한 설명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명분에 대해서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 청와대 구중궁궐의 공간들을 떠나서 국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광화문으로 혹은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조차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많은 대통령들이 구중궁궐 청와대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와 같은 약속을 실천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난 뒤 또다시 선거 때가 되면 앞다퉈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다시금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국민께 나오겠다는 얘기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가 이 일을 포기하게 된다면 다음 그 어떤 대통령도
이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꺼낸 바가 있죠. 아마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정말 청와대를 떠나고 나온 그리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고 그 이전된 집무실에서 민간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격의 없이 한 건물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나면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라고 평가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이야기를 잡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금 안보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북한의 각종 거듭된 도발이 있을 때 대통령이 24시간을 공공지다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시각각 그 순간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대로라면 엘리베이터의 그 순간순간을 얘기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고 나서 그로부터 아주 빠른 시간, 순간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고 NSC를 소집해서 언제 어느 순간 일이 기민하게 대응했는지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뭔가 빌미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미 지난날 현 정부의 안보관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했던 모습들이 많은 국민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시는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그것이 뭐 보수 정권에서 얘기하듯 북한에 대한 뭐 너무 지나친 이런 것 아니었냐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장병들이 다치지 않고 전사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롭게 5년이 지나갔습니다. 핵실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전 초기에 한 것을 제외하면 그 뒤로 이제 남북 회담이 열리면서 핵실험도 전면 중단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지만 최소한 상황이 나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평화 쪽으로 더 가는 만큼 좋아졌고 그 중간에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 관계도 해소하는 등 국민들이 지난 5년 동안은 그 전에 비하면 굉장히 편안했다라고 저는 그런 점에서 안보의 측면에서 핵실험을 한다, ICBM을 쏜다 이런 것들을 지금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기조들이 잘 이어져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림이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국방부 예산이 32%가 증액이 됐고 이 증액의 대부분이 무기 구입과 개발 등 이 국력, 특히 국방력을 강화시키는데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이번에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국방부 이전에 드는 비용 1,200억 정도로 예상하다 이게 좀 뭐 2,000억 자꾸 늘어나는데 국방부에서 이것을 뭐 불가피하게 무기 개발비와 사병 복지비에서 빼서 지금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당선자께서 이런 부분 좀 살펴보셔야 본인이 지금 힘으로 우위에 점하는 평화협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국방부는 무기 살 돈 빼다가 이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안보 위기가 다시 왔는데 이 안보 위기를 보면서 집무실 어떡하지 이 생각이 거의 자동적으로 드는 상황에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자, 일단 오늘 상황 좀 살펴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대국민 메시지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특별한 아주 구체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는 없었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지지자들은 오전부터 달성 그 사저 앞에서 기다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유리병을 던져서 황급하게 경호원들이 에워싸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박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담담하게 또 진솔하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꺼내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소회를 얘기했고요. 또 대구를 찾으면서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했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또 응원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표현했고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회한처럼 지나갔을 텐데 못다 이룬 꿈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아닌 또 후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정치인들이 그런 꿈들을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죠. 국민 통합에 대해서 아마 한마디 얘기하지 않겠는가라고들 전망했던 분들도 계신데 이런 내용들 속에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내용들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지난 세월을 보냈던 만큼 이제는 화해, 용서, 통합 이런 새로운 시대 정신을 향해 나아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던 국민들이라도 사면 이후로 진행되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건강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전 언론과 여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시겠지만 어쨌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신 분이고 이 뇌물수수 또 국정농단의 제3자까지 끼어들였던 대한민국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그러다가 이제 건강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 기간에 이제 사면이 되었는데 정치적 메시지를 자꾸 내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성질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하고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인수위 이야기 좀 해보죠. 대선 후에 오늘이 딱 보름째 되는 날인데 느낌상으로는 선거가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여야 간에 하는 표현들도 선거 국면에 했을 법한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오가고 있고 아직도 대통령과 당선인 면담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요. 청와대에서는 조건 없이 그러니까 이게 회담이 아니라 의제를 갖고 만나는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회담이 아니라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 회동에 뭐가 필요하냐 조건 없이 만나자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데 인수위 쪽은 전혀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면 회동도 안 될 것 같아요. 인수위 쪽이 다른 생각이 아니라 아마 청와대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죠. 속으로는 초창기 때 나왔던 분위기로는 언제든지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박수현 수석이 오전 라디오,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청와대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나는 과정 등에 대해서도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것 같은 분위기들이 전개됐던 적이 있는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꼬이기 시작했던 것은 용산 이전에 대한 예비비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등 여기에 대한 전격적인 청와대의 반대 의견들이 피력되고 나서부터 많은 일들이 하나둘씩 꼬여가기 시작했죠. 심지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당선인에 대해서 다른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야 된다는 상당히 무례할 법한 얘기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존중하면서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도 경청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인수위 내에서도 다소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최대한의 여유를 갖춰가면서 언급하고 발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들을 기억하실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산 이전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청와대의 탁현민 비서관 등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얘기들이 나왔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청와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피력하지 말아라라고 대변인이 나서서 바로잡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내용들이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들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5월 9일 자정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서 출범하게 됩니다. 그럼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되게 돼 있죠. 아무리 청와대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용산으로 이전하거나 대통령 집무실을 새롭게 만들면서 국민들께 다가서려고 하는 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인선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5월 10일 이후로 새로운 당선인의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인사들이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요. 이런 마지막 순간 한 50여일 정도 남는 기간 동안 현 정부가 집권의 마무리를 새로운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당선인의 뜻을 존중하고 예우해달라.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평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면서 대통령께 보였던 호감을 국민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전 두 분이 사이가 나쁠 이유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서류 가방 하나 들고 청와대를 올라가는 길에 권성동 의원이 먼저 말씀하셨죠. 잠깐만요. 가서 김경수 지사하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 거래를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김기현 원내대표가 잠깐만요, 당선자님.
이재용 씨도 사면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라고 또 짐을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인수위원들이 붙들고 잠깐만요. 이 인사 저 인사 얘기를 꺼내니까 그냥 가서 외교 문제, 남북한 문제, 중요한 얘기 등에 대해서 좀 덕담을 나누고 돌아와야 될 당선자의 등에다 엄청난 짐을 짊어지운 겁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공정과 상식 이것을 키워드로 들고 대통령까지 당선되신 윤석열 당선자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거래를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당선자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결국 그런 과정에서 회담이 깨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장제원 비서실장께 직접 이청용 이분하고 그다음에 김소영 교수 이렇게 두 분을 정확히 짚어서 누구를 할까요? 여쭤보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청용이라는 답변을 하신 다음에 그 답변대로 보고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다라고 또 일이 어그러지는 것을 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당선자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뿐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 당선자도 같은 마음일 거다. 지금 여기서 뭐 소위 말하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이 말하는 사면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 그 한 나라를 5년 동안 이끌어 가려고 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눈에나 들어온 이야기겠는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과 직접 만나시면 그것이 당선자의 공으로 다 돌아간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한국은행 총재 그 인선 과정 설명이 양쪽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양쪽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청용이라는 이름이 거론됐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 다만 그게 정말 진지하게 이 인사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데 대한 진지한 검토 끝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였는지 정말 좋은 분이죠 그냥 뭐 이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그 장제원 실장의 얘기에 따르면 발표 나기 10분 전에 전화 와서 의견을 물어봤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전에는 논의된 바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 얘기와 또 장제원 실장 측의 얘기가 일부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10분 전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던 것이고 직전에 통화를 했다는 것도 설명이 일치하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0분 전에 발표를 하기 직전에 장제원 실장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장제원 실장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 내용들을 충분히 보고하고 협의해서 전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안 됐던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할 겁니다. 툭 던져놓고 이야기를 진전됐다는 상황만으로 이것을 협의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청용 내정자 자체가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렇게 평가가 박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후로 진행되게 되는 감사위원 선임 등에 대한 문제가 줄줄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임기를 얼마 남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인사권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게 되는 것 상식에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마지막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역지사지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늘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17년 5월 9일 당선되자마자 임기를 시작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렇게 임기 말 마지막 순간에 앞으로 새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가져가야 되는 인사들을 줄줄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보게 될 건지 역지사지의 자세로 좀 바라보길 바랍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 이 인선 과정 이 부분은 거의 지금 진실공방 상황이어서 직접 정보가 없는 저희로서는 이야기 나누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두 사람을 정확히 거론했지 않습니까? 이창용 IMF 아트국장하고 김소영 교수는 인수위원이에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먼저 여쭤봤다는 것이고 장제원 비서실장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당선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 판단해서 이창용이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건 제가 생각에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 장제원 실장께서 인수위원으로 들어있는 김소영 교수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은 뭐 예상해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을 거짓말을 지금 이철이 정무수석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진실 공방으로 가지 말고 다시 좀 당사자끼리 만나서 좋게 이야기를 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이철이 수석의 해명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네, 거짓말을 한다면 모두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보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아주 이상한 상황이긴 해요. 감사위원 이야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감사위원 지금 지명해야 될 인사가 2명인 거죠. 네. 이분들을 어떤 분으로 하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인수위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지요. 왜 중요합니까?
임기 4년의 감사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전 정부에서 진행됐던 사업들, 이미 수차례 진행됐던 감사가 결과가 나왔던 4대강 사업 등에 대해서도 수차례 감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이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네 사람을 함께 선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 보는데요.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했던 지난날의 감사 활동들을 지켜보면 그렇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이미 지났던 정부에 대해서 감사위원들이 그 감사 활동들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혹시나 잘못된 문제들을 틀어막기 위해서 이 같은 인사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법한 소지들이 상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당선이 되고 난 뒤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사법적인 처벌을 받았던 인사들이 드러나고 곤혹을 치른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나름대로의 변명을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함께 맞는 사람들을 인사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모습들에 대한 얘기들을 재판 과정에서도 얘기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과거에 임명됐던 인사들이 임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을 찍어내는 일들을 벌였던 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정부에서 이제 임기를 50여일 앞둔 상황 속에 나머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감사위원에 대한 임기, 인선을 현 정부가 매듭 짓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일이겠죠. 현 정부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오해가 없도록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했던 상황들처럼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인사권은 새로운 당선자에게 인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임기 말기에 가서 또 얼마 남지 않는 임기 속에 새로운 당선자와 함께 해야 되는 인사들이 있다면 새 당선자에게 인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넘겨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번에 한은 총재 임명하실 때 보면 아는데요. 추천한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은 이창용 IMF 아태국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의 시절의 인수위원이었고요. 김소영 서울대 교수님은 현재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의 인수위원입니다. 그렇듯 국민의힘 정부 쪽에서 아주 요직을 맡으실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추천을 했고 거기서 장제원 비서실장의 답을 듣고 정한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의를 갖추고 진행할 거라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현재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할 것이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김병민 위원 걱정하시는 대로 문재인 정부의 6탄 돌격부대가 돼서 방어를 하는 사람이 감사위원으로 임명이 되면 당장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철퇴를 맞을 겁니다. 네. 언론도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럼요. 되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물론 정치 체제가 현실 정치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쟁을 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감사원이라는 존재는 감사원이라는 이 중요한 헌법기관은 정쟁과 무관하게 또 그 자체의 독립적인 기능이 있단 말이죠. 행정부의 문제점을 감시하고 고위공무원들 어떤 비리를 적발해내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산인데 이 사회적 자산을 우리가 이 정치적인 논쟁에 끌고 들어와서 망가뜨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법무부 업무보고를 또 연기했습니다. 그 전선이 정말 전방위로 확대되는 그런 느낌인데 저희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시작은 이거였죠. 박범계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이제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고 오늘 오전에 인수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당선인의 공약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가면서 업무보고를 연기했습니다. 오늘 일단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만 진행이 됐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지금?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데 정치권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법무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정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들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으로 입장이 동일한 동지적 성격의 정당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그러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으로 검찰 조직을 흔들 수 있도록 활용하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많을 것이고 그것이 지난날 추미애 장관이 보여줬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을 국민이 불러낸 후보로 만들어냈고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까지 당선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나와 가장 친한 정치적 동지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고 그리고 나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했던 것처럼 수사지휘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된다면 그 나라가 어디로 가게 될지 그리고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렸던 일들에 대해서 과연 걷어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시스템적으로 내려놓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공약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보기에는 문제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치부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과 문재인 정부 내각에 몸을 담았던 정치인들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거나 전문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의도 정치권으로 돌아오게 되는 인물들이 상당할 겁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인물 역시 박범계 장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 임기 마지막에 내각에 몸담았던 인사로서 공명정대하게 마지막으로 인수인계에 임하고자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법무부 장관에 임했다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입장들을 좀 뒤로 물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업무보고를 연기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듣고 글쎄요,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는 엉망이네요. 거기까지 하셨으면 됐습니다. 하고 보내면 되거든요. 그 얘기를 업무보고를 받으면 인수위가 그걸 따라야 될 뭐 법이라도 있습니까? 그냥 들으면 되는 일인데 굳이 대검의 업무보고만 받음으로써 이거 청은 사실 부에서 보고하면 청은 원래 안 하는 거거든요. 검찰에 대한 지나친 애정을 보여주신 점이 전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법치주의라는 것이 도가에서 얘기하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이제 미국, 유럽에서 시작했던 법치주의 아닙니까? 여기서는 자유가 제일 중요한데 남을 해치지 않을 자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검찰이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소권, 수사권을 들고 전횡을 저지르다가 수많은 사고들이 났고 수사 과정에서 지난 10년간도 수십 명의 분들이 수사를 받다 그 압박에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져 왔잖아요. 그러면 민주적으로 기소권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우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면,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너무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예를 들어 제가 당선자이고 제가 국민의힘의 법무부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한 기소 대배 심제 정도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혼자 기소를 하니까 정작 해야 될 재벌은 기소하지 않고 안 해도 될 사람들 너무 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 중요 사건에 대해서만큼이라도 국민들에게 기소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제도를 수사지휘권 대신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만들지를 국민들께 설명드리면서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을 빼앗았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전반적인 그림은 아니야, 그냥 무조건 검찰이 마음대로 하게 해줘. 라는 말 이외에 어떤 식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견제할지 저는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윤석열 당선자나 국민의힘의 공약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오늘 국회 통제를 받게 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긴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검찰이 독주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을 테고 아마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게 된다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 검찰을 바라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5년은 실패한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게 검찰 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정부가 마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당이 노력하는 과정으로 입법화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들어내서 이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했다는 것이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했던 검찰개혁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싸그리 무시한 채로 검찰을 여전히 거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검찰에 대한 권력을 여전히 견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동어반복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를 현 민주당 정부는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런 얘기들을 다 떠나서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인수인계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 보고와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비롯한 검찰 개혁 등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국회로 돌아간 민주당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잘못된 일들을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인데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 있는 인수인계에 임해야 되는 장관이 나서서 정치적 메시지를 설파하고 있으니 역시나 박범계 장관이 지난날 보여줬던 추미애 장관에서 이어졌던 정치적 목소리와 전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 토론을 해봐도 대선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목소리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개파 간 대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콘클라베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이합집산 또 개파 간 연합 뭐 이런 걸 꽤 했는데 지금은 그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 몇 표를 얻고 떨어졌는지 몇 표를 얻고 지금 남아있는지 뭐. 사실 아플 때는 충분히 아프고 슬퍼하고 스스로 돌아볼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없이 곧바로 지금 뭐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패배를 거치면서 상처가 알게 모르게 남아 있거든요. 있겠죠. 그리고 예. 평가를 거치면서도 또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처를 잘 다독거리고 함께 모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4명으로 압축됐다는 소식은 앞서도 전해드렸죠. 이원욱 의원, 박광원 의원, 박홍근 의원,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일단 4배수로 압축이 됐습니다. 오늘 투표를 계속 반복해서 3분의 2를 차지하는 다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그냥 끝나는 거고, 그렇죠? 아니요, 규칙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했던 아무도 후보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나오면 그분이 원내대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건 안 됐고요. 10% 이상 받은 4분이 나왔고 이 4분이 7분씩 정견 발표를 네. 하고 투표를 진행해서 과반수가 나오면 끝.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1, 2등만 추려서 1, 2등이 결선 투표를 해서 이기는 분이 이기는 걸로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4명 후보 중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렇게 네. 끝나는 거군요. 자, 이제 곧 야당이 될 거고 민주당이 172석 거대 야당입니다. 거대 야당의 수장 새 원내대표가 되는 건데 어디에 방점을 찍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나와 있는 네 분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개파가 누가 더 세다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많이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개파들은 다 아무리 합쳐도 30명을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만 172명이기 때문에 이 결승전에서 어떻게 이합 집산을 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림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소위 말하는 개파에서 떠나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이것이 혹여나 이낙연계 대 이재명계의 개파 간의 전쟁으로 미치는 것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1대1의 양강 구도로 가지 않게 만들기 위한 의원들의 투표가 좀 전략적으로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어떤 분이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초반부터 협치를 하는 그림을 만들긴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예, 일단 숫자가 되니까 이 숫자가 되는 상태에서 국정에서의 그립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 그리고 바로 지금 6월에 선거 직전에 청문회들이 쭉 열리잖아요. 이 청문회에서 어떤 전략을 짤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말씀하시는 예. 거죠. 6월까지 쉽지 않을 거다. 당선인이 아직 선거 후에 야당 안 만났잖아요. 하긴 대통령도 아직 안 만났는데. 근데 거대 야당의 동의 없이는 사실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정부 조직법을 바꾸든 장관들의 인사청문을 거치든 더구나 총리는 동의까지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풀어가죠? 인사청문회 난관이 제일 어려운 시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5월 10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그 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 여론을 바탕으로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물리적인 숫자만을 바탕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이 그 이후에 국민의 싸늘한 여론에 직면됐던 모습들을 기억하게 된다면 의석의 숫자만으로 국민의 민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도 민주당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야당과 협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혼밥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시점이 도래되면 밥도 나누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야당과도 협치하기 위한 노력을 당선인께서 많이 해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혼밥하지 않는 건 좋은데 다른 진영과도 좀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김병민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